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산외교 강사 임교훈입니다. 전력공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요, 전선로 파트 중에서 전선에 대해서 배웠다면,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전선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물과 그리고 그 지지물에 시설이 되는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지지물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자,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 지지물이다라고 하는 거는 시험에 거의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항상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이 나오면요, 한 번 더 강조를 드릴 거니까 적어도 다른 거는 버려도 그것만큼은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볍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지지물의 종류가 있어요. 자, 이때 이 지지물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것들을 구분한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목주란 것이 있어요. 자, 목주는요, 말 그대로 나무를 사용해서 만든 지지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더 이상 이 목주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골을 가거나 혹은 가까운 나라 일본을 가시면요, 이 목주를 가끔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옛날에나 사용했지 이 목주는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대부분 무엇을 사용하냐? 바로 이 철근 콘크리트 줄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흔히 말하는 그 전봇대가 바로 이 철근 콘크리트 주가 됩니다. 철근과 콘크리트를 적절하게 사용을 한 지지물이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철주란 것이 있는데, 철주는 철로 만든 강재로 된 지지물을 철주다라고 하겠고, 이 철탑은요, 우리가 조립식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옆에 고속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굉장히 큰 지지물 있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철탑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요, 시험에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전력공학 이후에 5과목인 전기설비 기술 기준을 배우면요, 이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 외에 개념들이 추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류가 있구나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철탑을 지금 교재에 보시면요, 지금 종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종류는 구조적인 형태에 따라서 구분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필기에서는요, 그 내용이 출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기공사기사 혹은 전기공사 산업기사를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2차 실기시험에는 그 내용들을 더 많이 공부를 해서 출제가 되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험은 도대체 뭐가 나오냐? 자, 시험에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철탑의 용도에 의한 분류가 출제가 됩니다. 앞전에 구조적인 형태로 분류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철탑들을 구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나오면요, 다 여기서 출제가 되니까 이거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어떤 철탑이 있냐? 바로 직선형 철탑 또는 A형 철탑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직선형 철탑은요, 수평 각도가 3도 이하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도가 0도인, 즉 이렇게 철탑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시설이 된 곳에 사용하는 철탑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철탑에 전선을 시설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시설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전선의 중량에 의한 우리가 장력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러한 장력이 이런 직선 송전선로에서는요, 자, 제가 철탑이다라고 한다면 한쪽은 이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있고요, 한쪽은 이쪽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힘이 같다라고 한다면 힘이 상쇄가 되겠죠. 그럼 저 철탑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러지는 힘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직선형 철탑은요, 상대적으로 장력을 덜 견뎌도 되는, 덜 튼튼해도 되는 철탑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뭐겠어요? 더 장력을 많이 받고 그에 따라서 적절한 그 장력을 견디는 철탑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각도형 철탑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각도가 3도를 넘기고 그리고 경각도형, 중각도형에 따라서 이렇게 3도에서 20도 이하에는 우리가 각도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경각도형 또는 이렇게 격도형이 아니죠. 지금 여기가 경각도형입니다. 자, 경각도형 철탑을 사용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도를 넘기고 30도 이하, 상대적으로 각도가 더 큰 곳에서는요, 이렇게 중각도형 또는 C형 철탑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요, 이렇게 철탑이 쭉쭉쭉 시설이 되다가,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요, 철탑이 다른 곳에 위치를 했어요. 자, 우리가 항상 철탑이 직선으로만 설치를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때 그 각도를 우리는
수평 각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각도가 3도에서 20도 이하에서는요. 우리가 이러한 철탑을 경각도형 철탑을 시설해야 하는 것이고 20도에서 30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중각도형 철탑을 여기에 시설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전선이 시설이 되어 있어요. 자, 이번에는 전선이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장력을 한번 볼게요. 장력이 여기는 이쪽으로 발생을 하고요. 여기는 이쪽으로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직선형과 다르게 한쪽은 여기로 잡아당긴다면 한쪽은 이 방향이 아니라 동일한 반대 방향이 아니라 자, 이렇게 다른 쪽으로 힘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힘을 더하면 제가 이쪽 방향으로 쓰러질 수가 있겠죠.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철탑은요. 그러한 힘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철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경각도형 그리고 중각도형 철탑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세 번째. 자, 세 번째는요. 인류형 철탑이다라고 합니다. 또는 교재의 억류 지지형 철탑이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D형 철탑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철탑은 언제 사용을 하냐? 자, 우리가 이렇게 직선 송전선로가 있어요. 자, 철탑이 쭉쭉쭉 있는데 자,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철탑이 받아서 이렇게 계속 전기를 송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철탑이 여기서 그 전선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다른 지지물로 넘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곳은요. 이곳은 힘을 어떤 것만 받죠? 바로 이 전선에 의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장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이렇게 철탑이라면 한쪽으로 누가 나를 잡아당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기는 힘이 훨씬 더 크겠죠. 앞전에는 이렇게 서로 상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내가 온전히 서 있는데 한쪽으로만 잡아당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그 장력을 훨씬 더 많이 견뎌야 하는 철탑이 시설이 돼야 되겠죠. 그러한 철탑이 바로 인류형 철탑이 된다라는 겁니다. 장력을 더 많이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자, 또는 수평 각도가 30에서 60도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각도가 굉장히 큰 이게 철탑이 완전히 다른 곳에 위치를 한 수평 각도가 30에서 60이 되는 곳에도 장력이 크기 때문에 이때 이 철탑은 인류형 철탑을 사용해서 장력을 견뎌야 한다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서 출제가 되면은요, 이 인류형 철탑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니까 자, 적어도 이 내용은 꼭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언제 사용하냐? 전선로가 끝나는 부분 그리고 수평 각도가 30에서 60도 이하인 장력이 매우 큰 곳에서 사용을 한다까지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내장형 철탑이 있어요. 자, 내장형 철탑은 무엇이냐? 자, 한번 읽어보면은 지지물 양쪽의 경관의 차가 매우 큰 곳에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직선 송전선로가 있어요. 자, 이렇게 지지물 양쪽에 경관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선이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전선이 길어진다라고 하면 무게가 증가를 하겠고 당연히 이 무게에 의한 장력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는 우리가 내장형 철탑을 시설을 해야 한다라는 거겠고 그리고 추가로 직선형 철탑 10기 이하마다 한 기는요. 이 내장형 철탑을 시설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 송전선로가 있어요. 자, 이렇게 철탑에 쭉쭉쭉 우리가 전선을 시설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 10개 중에 예를 들어서 이 한 대 정도만큼은 조금 더 안정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때는 내장형 철탑을 시설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언제 직선형 철탑을 10기 시설을 했을 때 한 기 정도는 내장형 철탑으로 시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교재 밑에 뭐 보강형 철탑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교재 뒤에 개념 확인이 있어요. 자, 개념 확인을 보시면요. 자, 1번에 표준형 철탑과 그 설명을 알맞게 연결하시오라고 하는데 자,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 연결해 주시면 되니까 바로 넘어가겠고요. 2번을 보시면요. 전선로 끝나는 부분에 사용하는 철탑. 우린 그러한 철탑을 뭐라고 했었죠? 바로 억류 지지형 철탑 또는 인류형 D형 철탑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지물은요. 딱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 철탑의 용도에 의한 분류에서만 출제가 되니까 이것까지만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럼 우린 바로 이 철탑에 시설이 되는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엔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다라고 했었죠. 바로
애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애자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자, 제가 이렇게 철탑을 한번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철탑이 있어요. 자, 철탑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철탑에는요, 이런 식으로 전선이 시설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선을 시설을 할 때, 자, 여러분들이 철탑을 유심히 보시면요, 지나가다가 한번 유심히 보시면, 자, 이렇게 철탑과 전선이 있을 때 그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것을요, 우린 바로 애자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애자의 가장 첫 번째 큰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 전선을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전선이 그냥 시설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애자를 통해서 지지해서 시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애자를 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교재에는요, 애자의 설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 애자의 설치 목적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이미 말한 건데, 우리가 이 전선을 지지하기 위해서 바로 이 애자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 전선은 지금 굉장히 높은 전압이 걸려있죠. 자, 우리가 지금 철탑이다라고 한다면 전기를 송전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154kV 또는 뭐 345kV 또는 가장 높은 765kV라는 굉장히 높은 전압을 송전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런 높은 전압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전선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자, 만약에 애자가 없다라고 한다면요. 자, 없다라고 한다면 이 철탑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죠? 아연, 도금을 한 그러한 우리가 지지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 이 전류가 철탑으로 흐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철탑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와, 철탑 멋있네 하고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바로 속전속결 마지막 강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철탑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한다면 운전을 하다가 옆에 막 철탑이 지나갑니다. 계속 지나가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이 철탑은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완전히 절연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애자의 설치 목적 중에 이렇게 지지도 하지만 바로 절연을 목적으로 이 애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요, 이 애자를 통해서 이 애자가 절연을 완벽하게 해준다라고 한다면 이 철탑엔 전류가 흐르지 않겠고 그 전류가 모두 이 전선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전류가 모두 흐르게 되면은요, 우리가 지지물로 이렇게 누설되는 전류도 없으니까 손실도 당연히 줄어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린 이런 목적으로 바로 애자를 설치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지지를 하고 절연을 해주려면 또 그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지 이러한 역할을 수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이번에는 애자의 구비 조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애자의 구비 조건. 자, 첫 번째로. 자, 애자의 구비 조건 첫 번째로요, 절연 내력이 커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말 그대로, 자, 절연을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절연을 할 때 그 절연을 잘 할 수 있는 그 힘, 우리가 인내력 할 때 그 내력입니다. 절연을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는지 그 힘이 커야 한다라는 거겠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절연, 즉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애자는요, 이 애자가 가지고 있는 저항이 있을 때 그 저항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절연을 하기 위한 절연 저항이 당연히 커야지 우리가 절연을 잘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절연 저항도 크고 절연 내력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당연히 누설 전류다라고 하는 거는 적은 것이 당연히 좋겠죠. 왜냐하면 저항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저항이 크면요, 당연히 전류가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저항이 커서 바깥으로 누설되는 그러한 전류는 작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외에 또 무엇이 있냐? 자, 이번에는 절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요, 지지를 잘 하기 위해서 당연히 어때야겠습니까? 자, 지지를 잘 하기 위해서는요,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계적 강도가 당연히 커야 한다라는 특징이 있겠고, 다섯 번째로 습기를
습기를 잘 머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물질에 물이 젖어 있게 되면요, 전류가 훨씬 더 잘 흐르게 되겠죠. 그런데 이 철탑에 시설되어 있는 이 애자는요, 마찬가지로 바깥에 위치했기 때문에 비도 맞고요, 눈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애자가 비를 계속 흡수해서 머금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저항이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럼 저항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요, 당연히 절연 내력, 절연 저항이 떨어지게 되겠고 누설 전류는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습기를 머금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교재에 견뎌 있습니다. 추가로 뭐 온도 변화에도 잘 견뎌야 하고요. 그 외에 자, 우리가 전선을 사용할 때 항상 애자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애자도 당연히 가격이 싸야 되고요. 가격이 싸야 되고, 자, 그리고 대량 생산이 마찬가지로 전선과 동일하게 가능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싸면 당연히 이것들을 전부 다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경제성을 반드시 고려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에 교재의 정전 용량은요. 정전 용량은 작아야 한다까지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전 용량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전하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애자가 이렇게 전압을 송전할 때 이 전류가 흐르면서 그 전하들을 자기가 축적을 하면 당연히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이렇게 다른 지지물로 보내주어야 한다. 정전 용량은 작을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요, 자, 애자의 구비 조건은 모두 마스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는요, 이 애자의 구비 조건에 의한 것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애자의 구비 조건이었고요. 그 밑에를 보시면요, 애자의 뭐 종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자, 이 내용은요, 시험에 출제가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뭐 내가 전기공사기사 혹은 전기공사 산업기사를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자, 실기에서 2차 시험인 실기에서 더 많은 내용을 배우고 이러한 내용들이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참고용으로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린 바로 무엇을 할 거냐? 바로 전압별 애자련의 개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전압별 애자련의 개수입니다. 자, 우리가 애자가 바로 이렇게 전선을 지지하고 절연을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애자를요,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하면 지금 물론 용도에 따라서 이 모양이 다를 수가 있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현수애자를 한번 가져와 보았어요. 자, 이렇게 현수애자가 있는데, 자, 이때 애자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러한 것 하나하나를 전부 다 우리가 애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애자를요, 쭉쭉쭉 이렇게 연결을 계속한 것을, 이렇게 쭉 연결한 것을 우리는 애자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 련자가 우리가 이을 연자예요. 이렇게 애자를 일렬로 쭉쭉쭉 직렬로 이었다라고 해서 이러한 것을 애자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애자련의 개수가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애자련의 개수가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자, 이 개수를 어떻게 구별을 하냐? 바로 전압에 따라서 이 애자련의 개수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22.9kV가 있고요. 자, 그리고 66kV가 있고, 자, 그리고 154kV, 그리고 345kV. 마지막으로 가장 큰 765kV가 있겠죠. 자, 여기에 765kV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전압들은 전부 뭐죠? 우리가 처음 시간에 배웠던 선로를 대표하는 선간 전압인 공칭 전압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선간 전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상으로 송전을 하기 때문에 선간 전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전압의 차이에 따라서 이 애자련의 개수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면요, 이 애자의 역할이 바로 절연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애자의 가장 윗부분을 보시면요, 이곳은요, 도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 전선이 시설이 되는데 이 부분도요, 우리가 도체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즉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실제 절연을 어디가 하냐?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절연체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애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절연을 더 잘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절연을 더 많이, 그 전압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이 애자의 개수가 늘어나서 애자련의 개수가
증가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2.9kV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하냐? 22.9kV는요, 우리가 2개에서 3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66kV다라고 하는 것은 4개에서 5개의 애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애자련이 애자가 5개에서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4kV는요, 우리가 9개에서 11개. 자, 9개에서 11개다라고 하겠고, 자, 그 다음에 345kV는요, 우리가 23개. 자, 교재는요. 자, 우리가 이렇게 크게 표현을 합니다. 자, 23개. 18개에서 23개. 자, 우리가 18개에서 23개다라고 하겠고, 마지막 765kV는요, 그냥 대략 50개 정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개수를 암기를 기억을 해 주셔야 하는데, 자, 어떻게 기억을 하냐? 자, 이렇게 22.9kV는요, 2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2가 그대로 내려와요. 그 다음에 66kV는요, 이 6에다가 2를 빼줍니다. 빼주면 우리가 4가 나오죠. 그래서 4개에서 5개가 된다는 거겠고, 자, 154kV는요, 이 15에다가 다시 이 4를 빼줍니다. 그럼 뭐가 나오죠? 우리가 11개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345kV는요, 34에다가 이 11을 빼줍니다. 그러면 23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765에는 이 23을 빼줬을 때 53이 나오죠. 그래서 대략 50개의 애자를 우리가 시설을 해야 한다. 직렬로 연결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교재를 보시면요. 자, 뭐 애자의 종류가 있는데, 자, 이것들은 넘어가 주시고요. 바로 우리는 이 현수 애자의 시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애자를요, 시험을 해요. 무엇을 시험을 하냐? 바로 섬락전압에 대해서, 바로 애자의 섬락전압을 시험을 하게 됩니다. 섬락전압 시험. 자, 여기서 이 섬락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불꽃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크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러한 섬락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섬락은 언제 발생을 하냐? 바로 기존에 애자가 이 전선을 지지물 사이에 절연을 잘하고 있을 때는 이 섬락이 발생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런 절연이 파괴가 되었을 때 비로소 섬락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연이 파괴가 되는 그때의 전압을 시험하는 것이 바로 애자의 섬락 전압 시험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섬락 전압 시험의 기준은 무엇이냐? 우리가 바로 250mm의 현수 애자를 가지고 시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250mm의 현수 애자를 가지고요, 이 섬락 전압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주수 섬락 시험이란 것이 있어요. 자, 주수 섬락 시험은요, 이때 이 주가 비가 내릴 때라는 겁니다. 즉, 비에 젖은 상태일 때 그때의 절연이 파괴가 되는 전압을 계산을 했을 때 그 전압이 얼마였냐? 그 전압이 바로 50kV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이 50kV보다 더 큰 전압을 인가를 했을 때 250mm의 현수 애자는요, 절연이 파괴가 돼서 섬락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주수 섬락이 아니라 이번에는요, 건조 섬락 시험이 있습니다. 건조 섬락 시험. 자, 우리가 이 주수는요, 비에 젖어 있는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건조 섬락 시험은요, 건조한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오면은 저항이 떨어진다 했고 전류가 더 잘 흐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건조한 상태는요, 당연히 저항이 더 크겠죠. 저항이 크게 되면은 당연히 절연 파괴가 발생하는 그 섬락 전압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그 전압이 얼마가 되냐 측정을 해보니까 80kV가 나왔고, 이것보다 더 큰 전압이 인가가 되었을 때 그 250mm의 현수 애자는 절연이 파괴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지금 교재에 유중 성납 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유중 섬락 시험.
자, 유중섬락 시험은요, 이 U자가 기름 U자입니다. 그러니까 절연유에다가 이 애자를 담갔을 때 그때 섬락 전압을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기름 절연유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 자체가 절연을 해주는 역할을 했었죠. 자, 그러니까 절연유에 애자를 담그면 당연히 그 절연 내력이 더 증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측정을 해보니까 그 섬락이 언제 발생을 했냐? 바로 140kV에서 비로소 절연 파괴가 되고 섬락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큰 전압을 인가했을 때 절연이 파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교재를 보시면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가 충격 섬락 시험이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철탑에 충격이 언제 발생을 하죠? 예를 들어서 낙뢰가 쳤을 때 우리가 충격이 발생했다라고 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낙뢰를 만들 수 있냐? 우리가 뭐 토르도 아니고 이렇게 번개를 만들 수 없으니까 인위적으로 우리가 충격파를 애자에 가했을 때 그때 섬락 전압이 얼마가 됐냐? 바로 125kV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을 하냐? 자, 주수는요, 50kV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50에서 80으로 우리가 플러스 30을 해주면 바로 건조 섬락 시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한 번 더 30을 더해서 60을 더해주게 되면은 그게 바로 유중 섬락 시험의 섬락 전압이 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밑에를 보시면요, 애자련의 능률이 있는데 한번 칠판 지우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애자련의 능률입니다. 자, 우리가 이 애자련의 능률이 무엇이냐? 자, 이 능률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자, 요즘 밈이 굉장히 유행하는 게 하나 있죠. 우리가 회사에서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나는 에어팟을 껴야 이 일의 능률이 올라갑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회사에서 일단 에어팟을 끼시면 안 되고, 이 능률이 무엇이냐? 자, 이 능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을 얼마나 잘 하느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애자가 하는 일이 뭐죠? 바로 이 전선과 지지물 사이에 절연을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절연을 얼마나 잘 하는지, 그게 바로 애자련의 능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철탑을 그렸고요. 이렇게 애자를 사이에 두고 지금 이 전선을 지지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때 이 전선의 전압이 내가 송전을 154kV로 전기를 송전한다라고 한다면, 자, 이 애자는요, 우리가 애자련의 개수가 몇 개다라고 했었죠. 우리가 이전 시간에 한 거 바로 복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154kV일 때는요, 9개에서 11개의 애자련이 개수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애자를 10개를 직렬로 연결해서 이렇게 154kV를 절연을 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지금 주변이 건조한 상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건조한 상태에서 이 애자 하나의 섬락 전압이 얼마였죠? 바로 애자 하나의 섬락 전압이 우리는 80kV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애자 하나가 80kV까지 견디고 이 80을 넘기면 절연이 파괴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10개를 시설했으니까 10개가 직렬로 됐으니까, 그러면 이 애자련은 800kV까지 이 전압을 견딜 수가 있겠고, 이것을 넘기면 절연이 파괴가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이론상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실제 측정을 했는데 얘가 이 800까지 못 버티는 거예요. 내가 이 80짜리를 10개를 시설했는데 800을 못 버티고 600kV까지만 절연을 하고, 이것을 넘기면 절연이 파괴돼서 섬락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원래 계산을 했을 땐 800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일을 한 거는 600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0단어를 내가 100개를 외웠는데 다음날 60개만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 그 여러분의 0단어의 능률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100분의 60이다라고 해서 60%를 공부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애자련의 능률, 이타라고 하는 것은 효율의 단위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분모는 뭐가 들어가냐? 이론상 계산한 거입니다. 여러분의 목표 0단어 100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상은 어떻게 계산을 했었죠? 우리가 하나하나의 애자가 가지고 있는 섬락 전압 V1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무엇을 곱하냐? 바로 애자련의 개수를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 개수를 소문자 n으로 표현을 하겠고요. 우리가 조금 헷갈리니까.
n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고, 분자는 뭐가 들어가냐? 실제 내가 측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실제 공부를 했을 때 외워진 영단어의 개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애자의 전체, 이 애자련 전체가 실제 측정했을 때 그 전압이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전압을 우리는 Vn이다라고 표현을 하겠고, 자, 교재는요, 애자련의 섬락 전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자련의 섬락 전압은 우리가 측정값이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옆에 예시를 가지고 나타내면은요, 예시는 바로 600kV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자, 이 분모는 뭐죠? 내가 이론상 계산한 이론 값이 되겠고요. 자, 그 값은 옆에 우리가 800kV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백분율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이게 바로 애자련의 능률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주어진 값으로 계산을 하면요, 그 능률이 75%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이론상 계산한 건데 내가 측정을 하니까 그것보다 더 못 버티더라. 그 퍼센트를 우리가 애자련의 능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애자련의 능률이었고, 다음은요, 애자련의 전압 분담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 너가 800kV를 원래 버텨야 되는데 600kV까지 버티는 거 내가 이해를 해줄게. 그런데 그럼 적어도 하나하나가 전압을 분담을 하는 거는 똑같이 10으로 나눠서 그래도 60, 60으로 분담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이것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잠깐 지우고, 자,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건조한 상태일 때 측정값이 얼마다라고 했었죠. 바로 전체가 600kV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가 60만큼 전압을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측정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냐? 이 전선에 가장 가까운 이 녀석이 전압을 가장 많이 분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제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가장 뺀질이냐? 누가 가장 일을 안 하냐? 전압 분담을 안 하냐? 했는데 바로 이 여덟 번째 있는 이 애자가 전압 분담이 가장 적다는 것이고요. 이 전선에 가장 가까운 이 친구가 바로 전압 분담이 제일 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선을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요, 첫 번째 애자가 전압 분담이 가장 크고요, 여덟 번째인 애자가 전압 분담이 가장 적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 철탑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은요, 철탑을 기준으로는 열 번째 가장 멀리 있는 애가 전압 분담이 가장 크고,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애자가 전압 분담이 가장 적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이 전압 분담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구분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는요, 이 전선을 기준으로 나타냈을 때 이 전압 분담이 가장 적은 곳은요, 바로 3분의 2 지점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반대로 철탑을 기준으로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자, 이런 식으로 3분의 1 지점에서 전압 분담이 가장 작은 애자가 존재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60만큼 똑같이 분담을 할 줄 알았는데 다르게 분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죠? 지금 이렇게 전압의 불평형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동일한 애자를 10개 쭉쭉쭉 이어서 사용을 했는데 한 친구만 이렇게 분담을 제일 많이 하는 녀석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손상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손상이 발생하고 섬락이 발생한다 한다면 가장 가까운 이 첫 번째 애자에서 섬락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재 뒤에 지금 애자련의 보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자련 중에 가장 분담을 많이 하는 이 친구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무엇이 있냐? 이 전압 불평형을 막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아킹 링이다라고 하는 이런 고리 모양의 장치를 설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래도 설치를 하고요, 위에도 동일하게 설치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 바로 아킹 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때 이 아킹은요, 우리가 아크할 때 그 아킹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섬락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아크, 빛과 열이 발생을 하죠. 그러한 것을 방지하는 링, 고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변형을 하면요, 우리가 소호환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고리환자를 써서 소호환이라고 하고, 다르게 말하면 초호환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소호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소자는요, 소멸시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소멸시키냐? 이 호가 바로 아크입니다. 그러니까 섬락을 소멸시킨다. 아크를 소멸시킨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킹링의 가장 대표적인 역할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전압의 불평형을, 그러니까 이 애자가 각각 지금 전압 분담이 불평형이었어요. 이것을 개선해주고요. 그 다음 이 이름에 있는 그대로 섬락을 방지해줍니다. 자, 왜 그런지를 살펴보기 전에, 왜 섬락을 방지해주기 전에 또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 섬락을 방지하는 친구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자, 바로 이번에는 아킹혼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킹혼이 있어요. 이번에 위에 시설했는데 마찬가지로 얘도 아랫부분에도 동일하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칭으로 적으면 우리가 아킹혼이라고 하고요. 이때 이 혼은요, 영어를 해석하면 우리가 뿔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호각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뿔각자를 사용을 해서 소호각 또는 초호각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킹혼은 어떤 역할을 하냐? 동일하게 섬락을 방지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섬락을 방지를 하냐? 자, 일단 섬락이 왜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섬락은 왜 발생하냐? 자, 이렇게 전선이 지금 이렇게 쭉 시설이 되어 있어요. 시설이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낙뢰가 칩니다. 낙뢰가 쳐서 전압을 딱 다시 전선을 때렸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기존의 이 전선은요, 154kV였어요. 그런데 이 낙뢰, 굉장히 전압이 높은 이 벼락이 떨어지게 되면은요, 이러한 전압이 상승해서 이상 전압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이 애자가 154kV는 버틸 수 있었는데 이 낙뢰에 의해서 그 전압을 못 버티고 파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절연이 파괴가 되면서 섬락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이 섬락이 어디서 발생을 하냐? 기존에 이러한 보호장치가 없다면요, 애자에서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보호장치를 시설을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기존의 애자보다 더 가까운,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아킹혼 또는 아킹링을 설치를 하게 되면서 그 거리가 더 가까운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섬락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얘네들이 없으면 이 철탑과 전선 사이의 이 애자에서 섬락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아킹혼과 아킹링에 의해서 거리가 가까워진 이 부분에서 바로 섬락이 발생하고 아크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가운데 있는 애자는요,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킹링과 아킹혼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요, 우리가 애자에 대해서 다 배웠고 간단하게 개념 확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250mm의 현수 애자를 10개를 직렬로 접속한 애자련의 섬락전압이 590kV이고 연 효율이 또는 능률입니다. 이게 바로 능률이 되는데 효율이 0.74라고 하고요. 현수 애자 한 개의 건조 섬락전압은 약 몇 킬로볼트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건조 섬락전압을 계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애자련의 능률을 구하는 식을 작성하여라 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애자련의 능률 또는 효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타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를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 이 애자련의 그 섬락전압을 측정을 했는데 이론상 내가 계산을 했을 때는 자, 이렇게 애자련의 개수에다가 그리고 그 애자 하나하나의 그 섬락 전압을 곱해서 내가 애자련의 전체 섬락 전압을 계산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전압만큼의 효율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측정을 하니까 그 전압이 다르더라. 실제 내가 측정한 애자련의 섬락 전압을 해주시면요, 이곳에
백분율을 고려했을 때 그게 바로 애자련의 능률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이론상 계산한 것보다 항상 그 측정값이 더 작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애자련의 능률, 일을 얼마나 잘 하는지가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지금 주어진 값들을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요, 바로 이 V1입니다. 애자 한 개의 섬락 전압. 그때 건조한 상태다라고 해서 건조 섬락 전압을 계산해야 한다라고 해요. 자, 그럼 지금 문제에서 지금 효율이 0.74입니다. 자, 그런데 우린 지금 곱하기 100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하면요, 74%가 되겠죠. 자, 74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대입을 그대로 해주시면 애자 10개입니다. 그럼 소문자에는 10이 되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애자 한 개의 건조 섬락 전압이 되겠고, 실제 측정을 했을 때 섬락 전압이 590kV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V1만 냅두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넘겨주셔서 계산기에 대입을 해주시면요, 그 값이 80kV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2번을 보시면, 자, 2번은요, 송전선에 낙뢰가 가해져서 애자에 섬락이 생기면 아크가 생겨 애자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섬락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애자 주변에 무엇을 시설하냐? 바로 아킹 혼을 시설을 하고요, 또는 아킹 링을 시설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아킹이 뭐라고 했었죠? 바로 아크할 때 그 아킹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아킹이 바로 섬락이 된다라는 것이죠. 즉, 섬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킹 링을 시설을 하고요. 한국말로 설명을 하면, 자, 소호각이 되고요. 다시 소호각이 되고요. 그리고 소호환이 된다. 고리환자 그리고 뿔각자를 써서 이렇게 한국말로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다음 3번은, 자, 다음 전압별 표준 애자련의 개수를 작성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선로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공칭 전압에 따라서 이 애자련의 개수가 모두 다르다라고 했어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22.9kV가 있고요. 자, 킬로볼트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66kV, 그 다음에 154kV, 자, 그 다음 345kV, 마지막 765kV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 어떻게 기억해달라고 했었죠? 자, 첫 번째 2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2개에서 3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6에다가 이 2를 빼줍니다. 그러면 빼면 우리가 4가 나오고 4개에서 5개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는 이 15에다가 이 4를 한 번 더 빼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1개가 나오고요. 우리가 9개에서 11개의 애자련의 개수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이번에도 이 11에서 이 34를 빼주면 우리가 18개에서 34에서 11을 빼면 23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마지막 이 23을 76에다가 빼주게 되면은 그 값이 대략 53, 그래서 50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애자련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겠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요, 22.9kV에 사용하는 애자련의 개수, 우리는 2개에서 3개가 되고요. 345kV에서 사용하는 애자련의 개수는 18개에서 23개가 된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애자였고요. 지금 교재 뒤에를 보시면 지선에 대해서 있는데 짧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지선입니다. 자, 이 지선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종종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전주, 흔히들 전봇대라고 하죠. 그 전봇대를 유심히 보시면요, 그 전봇대에 이러한 선이 땅에 박혀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린 이러한 선을요, 바로 지선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러한 전주에 이 지선을 왜 설치를 해야 하는지, 자, 궁금해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 지선을 왜 설치하냐? 자, 만약에 이 전주가, 자, 마지막 전주여서 이렇게 반대편에 지금 전선이 시설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전선에 의한 장력이, 수평 장력이 존재하겠죠. 그 장력을 T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쪽으로 수평 장력 T라는 지금 장력이 발생을 하고 있겠죠. 그럼 이 지지물은요, 이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러한 지지물의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선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 장력의 반대편 방향으로 지선을 설치해서 뒤로 잡아당겨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지선을 설치를 함으로써 지지물의 강도를 보강을 해주고요. 또는 전선로의 안정성을 증대해준다라고 그래서 교재에 적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신에 한 가지는 이 지선은요, 철탑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외에 지지물 있죠. 뭐 목주,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에서 이 지선을 사용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교재 밑에를 보시면 뭐 지선의 뭐 종류가 뭐 쭈루룩 나와 있는데 뭐 보통 지선부터 해서 뭐 수평 지선 그리고 궁지선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은요, 시험에 출제가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공사기사 또는 공사 산업기사를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2차 실기 시험에서는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더 자세하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필기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아요. 한번 읽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제 우리가 이 지선 파트에서 무엇을 알아야 하냐? 바로 이 지선의 장력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선이 설치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선이 설치가 되었으면 이 지선에 의한 장력이 존재하겠죠. 그 지선의 장력을 T0다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0가 얼마인지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식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지선을 설치한 목적이 지금 반대편에서 잡아당기고 있는 이 수평 장력 T를 없애주고 강도를 보강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지선은요, 땅에다 박혀져 있기 때문에 지금 장력의 방향이 지금 이 방향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T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이 지선의 장력 중에서 바로 수평 성분이 있겠죠. 그 수평 성분이, 그 장력의 수평 성분이 바로 T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T와 동일해진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상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수평 성분이 T가 되기 위한 T0를 구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하냐? 자, 우리가 이 지선의 장력 T0야 그 수평 성분 T 사이의 각도를 세타다라고 해볼게요. 자, 세타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이 T0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이 세타를 기준으로 코사인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것은, 자, T0분의 T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T0는요,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T0다라고 하는 것은, 자, 코사인 세타분의 T가 되는구나. 이렇게 지선의 장력을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식을 가져가 주셔야지 계산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선의 장력을 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이 지선 파트에서 좀 더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전선의, 다시 지선의 가닥수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지선의 가닥수도 우리가 충분히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지선의 가닥수는 어떻게 구하냐? 자, 우리가 이 지선이다라고 하는 것도요, 결국에 그 장력을 버틸 수 있는, 그 최대로 버틸 수 있는 인장 하중이 존재할 거예요. 우리가 인장 하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인장 하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우리가 장력에다가 안전율을 고려를 해주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지선이니까 이 지선의 장력 T0에다가 그 지선의 안전율을 곱해주면 그게 바로 그 지선의 인장하중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장하중을 우리가 좀 더 다르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지선의 가닥수를 구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 지선의 가닥수가 무엇이냐? 자, 지금 이 지선이 한 가닥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여러 가닥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 안에 지선이 여러 가닥수가 지금 동일하게 연선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연선 안에 소선이 있듯이 이 지선 안에 여러 개의 가닥수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전체, 이 지선의 전체 인장하중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선 안에 있는 그 한 가닥의 인장하중, 그것을 A다라고 했을 때, 자, A에다가 지선의 가닥수를 곱해준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뭐겠어요? 이 지선 전체의 인장하중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낼 수가 있냐?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지선의 가닥수 N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 N이다라고 하는 거는, 자, A분의, 자, T0에다가 안전율을 곱한 K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이 식도 가져가 주신다면 이 지선의
가닥수를 구하는 문제도 모두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식 두 개만 기억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대신에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지선의 가닥수를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공식을 통해서 구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지선의 가닥수가 뭐 4.xxx 이렇게 소수점까지 나왔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올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선의 가닥수는 5가닥이 나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절상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내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xx를 없애줘서 4가닥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장력을 가해줄 수가 없겠죠. 좀 더 여유를 두어야 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지선의 구비 조건은요, 전력공학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5과목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다루고 시험도 그쪽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읽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요, 뒤에 있는 마지막 지선의 개념 확인 문제 풀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자, 전선에 지금 장력이 1500일 때, 자, 지선에 걸리는 장력은 얼마인지 묻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첫 번째 공식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바로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대입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T0다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세타분의 T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각도가 60도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각도는 어떻죠? 자, 지금 이곳의 각도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결국 그냥 대입해주면 끝난다는 겁니다. 자, 코사인 세타는요, 코사인, 지금 세타가 60이니까 코사인 60분의, 자, T가 지금 1500입니다. 1500입니다. 자, 이때 이 코사인 60은 얼마죠? 바로 2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지선의 장력이 300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식만 알면 충분히 대입만 하면 끝나는 문제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2번입니다. 지선을 설치하여 전주에 가해지는 수평 장력 600kg을 지지하고 있다. 이때 지선은 최소 몇 가닥이 필요한가? 즉, 지선의 가닥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대신에 이 지선의 허용하중은 440kg 그리고 안전율은 2.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지선을 설치해서 전주에 가해지는 이 수평 장력 600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그 말은 뭐죠? 이 지선에 의해서 이 지선의 장력 중에 그 수평 성분이 동일하게 600만큼으로 잡아당기고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요, 이 지선의 최소 가닥수입니다. 지선의 가닥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공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요, 지선을 설치하여 전주에 가해지는 수평 장력, 즉 이 반대편에 600이 주어져 있어요. 즉 이 지선의 장력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공식을 살짝 변형을 해주어야 되겠죠. 지금 여기는 지선의 장력이 들어가져 있는데 우리가 이 지선의 장력은 코사인 세타분의 T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이 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A의 코사인 세타분의, 자, T에 곱하기 안전율 K를 곱한 것으로 우리가 식을 변형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을 지금 주어진 값을 여기에 전부 대입해주면 끝이 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A도 주어져 있고요. T 그리고 안전율 K까지 주어져 있는데 코사인 세타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 코사인 세타를 구해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밑변의 길이가 5m이고요. 그리고 지지물의 높이가 10m예요. 자, 그러면 이 10m를요, 이곳에 그대로 옮겨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 높이가 10m다라는 것이겠고, 그럼 실제 이 지선의 이 빗변의 길이 있죠. 이 빗변의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이 빗변의 길이는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자, 루트, 자, 10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것을 계산하시면요, 자, 지금 이 빗변의 길이가 5 루트 5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곳이 5가 되겠고 빗변이 5 루트 5니까, 자, 우리가 이곳의 각도를 세타다라고 했을 때 코사인을 적용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그대로 대입해주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하나씩 대입을 해볼게요. 자, A는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지선의 가닥수를 구해야 할 건데, 자, A는 지금 440이고요. 자, 코사인 세타는 지금 얼마입니까? 자, 5 루트 5분의, 자, 5가 되겠죠. 자, 이거 분의, 자, T가 600이에요. 600. 600에다가, 자, 안전율 2.5를
곱해 주시면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이 값을 그대로 계산기에 대입을 해주시면요. 자, 결과값이 7.62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구한 이 지선 가닥수라고 하는 거는요. 반드시 절상을 해줘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지선의 가닥수는 8가닥, 최소 8가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정답은 8가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풀면요. 우리가 1장, 지금 전력공학 1장은 끝이 났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 수업은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